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국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또 저와 이제 가까운 다니엘 지블리 교수님이 현장에 계시는데, 네,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지블렉 교수님께서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카메라를 뒤쪽으로 당겨서 이제 보다 이제 장기간의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30년 일이 아니라 150년간의 추세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뿐만 아니라 네 가지의 그 사회의 네 가지 부문에 대해서 조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 발표가 지블레 교수님 발표와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굉장히 기록적인 수준의 정치적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블레 교수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죠. 미국의 경험을 살펴본다면, 그 미국이라는 국가를 살펴본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살펴본다면, 이제 경쟁자들이 거의 1865년부터의 상황을 보면은 거의 지금 내전 상황이다라고, 남북 전쟁 때만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양극화가 극심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러한 그 극단적인 상황, 나쁜 상황을 항상 피클에 비유하시는데요. 뭐 현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빈자와 부자 사이의 그 갭을 살펴보면, 격차를 살펴보면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간격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던지 간에 가장 극심한 경제적인 불평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고립의 수준도 역사적,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 간의 연결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미국의 현재 상황은 뭐 거의 가장 낮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면을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문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이런 그 피크를 당기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나쁜 상황에 치닫게 된 것일까요? 각각의 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뭐 수학과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추세를 보시면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는 그 경쟁이 굉장히 극심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을 측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당원들, 그 양당의 다 당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앞서서 지블렛 교수님께서는 다른 상대 당원들과 자녀가 결혼하는 것,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외에 다양한 지표로 측정을 했었을 때 지금 보면은 미국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보실 수 있죠. 보시면은 190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때보다는 지금의 양극화가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상황이 점점 이제 개선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고 1960년대에는 굉장히 조화롭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양상이 60년대부터 역전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60년대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조화가 깨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극화 지난 10년간 또는 20년간의 양극화는 대체로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됐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2000년대에 딱 시작됐다고 할 수가 없고 거의 50년 전부터 이런 양극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재앙적인 상황, 이런 조화와 양극화가 이제 역전되는 상황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평등을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보면은 빈자와 부자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이제 길드 시대에는 부자들이 맨하탄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거주를 하고 딱 10마일만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맨하탄 로어 이스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굉장히 처참한 거주 환경에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딱 지나서 20년대 초반부터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이제 경제적인 평등이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20년대에 이제 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평등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년대에 이러한 이제 평등이 좀 줄어들다가 60년대가 되면은 굉장히 평등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당히 평등한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스웨덴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미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평등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보면은 미국이 오히려 더 평등해지다가 이제 70년대부터 점점 더 평등이 감소하다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경제적인 평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연장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추세가 더욱 더 심화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감세 조치도 있었고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추세는 아마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양극화 그리고 뭐 정당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평등만 보더라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양한 이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미국은 1890년대에는 굉장히 연결이 끊겨 있는 통합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연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은 이제 지방에 있는 시골 지역에서 이제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연결이 굉장히 낮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웃들끼리 함께 모인다든지 아니면 퀼트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어떤 그 주민들 간의 연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연결, 이웃과의 연결, 그리고 지역
기관과의 연결이 개선되었습니다. 1920년대를 보면은 이것이 한참 개선되었다가 계속적으로 사회적 통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뢰가 또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면은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호 간의 신뢰가 있는 시대였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75%의 미국인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냥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10중 8구 거의 75%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사회적 통합이 굉장히 붕괴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문화적 연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학과 관련해서 이 기저에 있는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국가라는 한계의 단위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일원이다,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할지 아니면 각자 행동할지와 관련된 지표인데요. 19세기 후반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소속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언제나 이제 각자 자신이 최고가 되기를 기대했었죠. 언제나 나 자신만을 강조하는 사회였습니다. 20세기 초가 되면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점차적으로 향후 5, 60년 동안 미국인들이 점점 더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문화적 연대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협업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더 나눠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재분배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보다 평등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된 사회가 되어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가 더 나아지면 나의 삶도 더 나아질 거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곡선이 하향 곡선을 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 자신만 찾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각자 4개의 다른 곡선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동일한 곡선으로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통합되고 더 평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게 20세기 중반 1960년대까지 나타났던 양상이라면 점점 더 우리가 중요했던 사회에서 내가 중요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기 자신에 주력하고 경제적인 평등이 깨지고 정치적으로도 양극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그래프들을 합쳐봤을 때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지난 130년, 140년간 이러한 트렌드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우리의 이런 그 추세가 역전된 걸까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접어들 무렵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중요한 세상인 겁니다. 제가 인용하고 있는 그 책에 나와 있고 또 제 공동 저자가 이제 함께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업스윙이라고 하는 책에도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이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1900년대로 접어들 무렵에 한 60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21세기 이후로는 점점 더 내가 더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초기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나만 중요했던 세상에서 어떤 요인이 있었길래 상황이 개선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을 통한 연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 또는 뭐 예를 들면 한국도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상향 곡선을 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업스윙이라고 할 수 있는 상향 곡선을 나타낼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나만 중요했던 시대, 자기 자신만이 중요하고 그리고 양극화가 있었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변수 때문에 업스윙, 그러니까 상향 곡선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경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경제가 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발견한 점은 경제가 잘 살펴보시면 경제가 가장 늦게 변하는 변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미국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평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따라서 해결될 것이다. 는 아닙니다. 사실은 반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반대의 순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도덕적인 변수가 선행 지표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도덕적인 지표가 먼저 선행적으로 변화를 하고 다른 변수들이 따라왔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제가 믿는 것은 미국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더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더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로서 서로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학자로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제도적인 개혁에 대해서 말합니다. 데니엘 지블렛 교수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트렌드, 추세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다면적인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한다면 다른 변수들은 다 따라올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경제정책, 경제적인 문제들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발견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얻었던 교훈은 청년층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 진보적으로 연합을 만들고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업스윙이 있었던 것들은 청년층의 주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용기를 갖고 젊은 층들이 주도해낸 변화였던 것입니다. 189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 청년층들이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에 나섰던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 나이가 되면은 사실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연결을 구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상향식으로 시민 주도형으로 있었던 혁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현재의 좋지 않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주도형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들 수준에서, 시민 단계에서 가장 제가 중요한 혁신이 있다면은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중요했던 변화가 1910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교육, 미국의 중등 공교육이 무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오와나 캔자스 등 미국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중등 교육이 무료화가 되고 의무 교육이 된 것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나자 미국에 있는 전 지역에서 중등 교육이 무료 교육, 의무 교육이 된 것입니다. 거의 인터넷의 발명만큼이나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이 쇠퇴한 것도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대통령은 아닙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업스윙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힘을 합쳐서 거의 풀뿌리 시민 사회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를 강조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다음 업스윙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다른 상향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전미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업스윙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죠. 보다 포용적인, 인종적으로도 포용적이고 그 양성적으로 평등하고 더 포용적인 우리라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 저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을 통해서 이제 담았었는데요.
국민 생활의 근본 법칙은 다른 모든 법칙의 근간이 되는 법칙은 전체적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진보하거나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로버트 퍼트넌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로에 대한 도덕적 책임, 그리고 청년들의 역할, 시민주도형 혁신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족 발제로요. 고립의 시대의 저자이신 노리나 허츠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노리나 허츠 교수님도 현장에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상 또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요. 본 포럼을 위해 강연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1 in 5 American millennials doesn't have a single friend. 2/5 of British pensioners admit their main form of company is their television or pet. And in South Korea, almost a quarter of South Koreans report they are lonely, with 30% of South Koreans saying they don't have anyone at all in their lives they can rely upon in a time of need. 30%. Now, you may be thinking that these are interesting facts, perhaps even shocking ones, but with so many problems we're facing right now, war, inflation, recession, a cost of living crisis, and of course, COVID, still lingering, still here, does loneliness really matter? Having spent the past 5 years researching and writing my latest book, The Lonely Century, I can say that it definitely does. It matters to our health, it matters to our wealth, and it matters when it comes to who people trust and vote for. When it comes to our health, it's not just our mental health that loneliness impacts, although loneliness is, it turns out,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issues I know are of real concern here in South Korea. Loneliness also has a marked physiological impact. It elevates our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floods our bodies with cortisol, and depresses our immune systems, which helps explain why, if you're lonely, you are 30% more likely to die prematurely. Remarkable, really, that a condition as damaging to our physical health as smoking 15 cigarettes a day and affecting many millions of people around us is barely on our radar. It has a profound economic impact as well, in part because of the burden it puts on healthcare. In the United States, social isolation is estimated to cost Medicare nearly $7 billion every year, more than it spends on arthritis, and almost as much as it spends on high blood pressure, and that's just loneliness amongst elderly people. But also because of the cost it exacts on business. Lonely workers are less motivated, less productive, and more likely to quit than workers who are not, with the single biggest determinant for whether an employee is engaged at work being whether they have a friend there or not. Economics and emotions are inexorably linked, yet how many managers or ministers are discussing loneliness, let alone putting in place plans to address it? Loneliness does something else too, something that speaks directly to the topic of this session. It erodes our trust in each other. We see this play out in 2 ways. First,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populism that we're witnessing across the globe. In fact, it was my research into the rise of populism that was one of the initial reasons I first got interested in loneliness. For as I interviewed people who'd voted for Trump in the United States, Le Pen in France, Salvini in Italy, and Alternative for Deutschland in Germany, one thing that came across very clearly from each of their stories was how lonely they were. Lonely in the sense of having limited friends and limited people in their lives they felt they could rely upon, but lonely also in the sense of feeling disconnected from traditional politicians who they felt didn't see, hear, or care about them. And my interviewees shared with me how they felt they had found belonging at gatherings and rallies and dinners where they would sing traditional songs and chant, and how heard and cared for
populist politicians made them feel, with you the forgotten people, I see you type rhetoric, and their language of fraternity and family. In the lonely century, lonely people are turning to politicians who wield belonging and community like a sword. It's a particular form of community, of course, being proffered, one that is both exclusive and excluding. For as populist politicians have discovered, the language of division, us versus them, we versus they, lands particularly strongly with the lonely, in part because the lonely, it turns out, are already prone to seeing the world as a threatening and divided place. A 2019 study carried out by King's College London is enlightening here. In it, researchers asked 2018-year-olds to describe the friendliness of their local neighbourhood. They also asked the participants' sibling the same question. In short, the loneliest siblings perceived their neighbourhoods as less friendly, less cohesive, and less trustworthy than their brother or sister who suffered less from feelings of loneliness. The lonely see the world as a hostile place in which it would be ill-advised to trust, especially people different to you. Loneliness also erodes social trust in another key way because it deprives people of meaningful contact. Think of a lonely person, someone who feels disconnected from those around them, someone prone to cutting themselves off from other people. Not only, if this is their mindset, will they therefore likely deprive themselves of the multiple daily face-to-face interactions that make us feel part of a wider society, those small moments of feeling seen and validated that really do matter and help us feel connected. They will also likely deprive themselves of the daily opportunities we all have to practice the skills that underpin democracy. Civility, reciprocity, thinking about others, not only ourselves, skills that are necessary to practice repeatedly if we are to strengthen societal bonds. The trouble is, in an age in which we do ever less with each other face to face and ever more via our phones, we shop, we dine, we exercise, we hang out increasingly on our devices, we all need to be careful not to unwittingly sacrifice community and connection for the convenience of a digital, contact-less existence. I want to drill down more on our phones because these weapons of mass distraction are responsible for the loneliness crisis and erosion of social trust in other ways too. Fascinating research done in America found that people smile significantly less at each other when they have their smartphones with them. Just with them, not necessarily turned on. And despite having spent a number of years researching today's teenagers, I have to admit I was pretty shocked when I discovered that one of America's most prestigious Ivy League universities is now running how to read a face in real life classes for incoming students, in which they're taught if someone smiles in a meeting, that's a good sign. Frowns, that's bad, because so many of their incoming students, having spent so much time on their phones, were incapable of communicating effectively in person. How will we understand, let alone trust each other, if we can't even read people's faces and know what it is they mean? Then there's social media, whose problematic impact runs even deeper, not only because it drives us into isolated digital bubbles where we are only exposed to confirming points of view, nor only because bereft of any responsibility to safeguard the truth, social platforms have become the conduits for lies, distortions, and the rise of fake news, but also because they make the world feel more hostile, less empathetic, and less kind, because of the behaviours they encourage in us. For as we are all now aware, while social media platforms do enable us to share moments of happiness at times, their design has also made them conducive to some of the worst elements of human nature: abuse, bullying, racism, anti-Semitism, homophobia, sexism, behaviours that are on the rise in Korea as elsewhere.
Of course, hatred and abuse are not a new phenomenon, but what's different about today is that social media pumps them into our lives in new and uniquely disturbing ways at a scale that is simply unprecedented. And what's so frightening is that it rewards users for doing so. For each retweet we get, provides us with a dopamine hit, the same neurotransmitter associated with heroin and morphine. It's a tiny dose for sure, but enough to keep us coming back for more. And you know what kind of posts typically engender the most retweets? The most outlandish, extreme, and hateful ones. Put a word like kill, destroy, attack, or murder in your post, and it'll be retweeted nearly 20% more. We cannot let big tech further erode our democracies and further damage the trust between us. For the sake of today, but also future generations, this is the time to act. And it's governments who need to lead the way here, in the same way they have done time and time before at those moments when the market has run amok and its externalities have been too severe. We need to accept that social media companies are in many ways the tobacco companies of the 21st century and need to be regulated as such. The United Kingdom's new online safety bill that is currently going through Parliament can provide useful inspiration here. But governments can help rebuild social trust in other ways too. First, they need to acknowledge that loneliness and social distrust have to a considerable degree structural drivers beyond our smartphones and social media. Large-scale migration to cities, the radical reorganisation of the workplace, increasingly transactional, and for many increasingly insecure, are critical factors as well, as is inequality, economic or otherwise. For while everyone can feel lonely, rich or poor, the poor are disproportionately so. In South Korea, 50% of people on low income feel lonely. As the movie Parasite made explicit so poignantly,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amongst us feel lonely because they feel invisible, unseen, unheard, and governments need to address that in a meaningful fashion. It cannot be the case that people who benefit most from regulatory reforms and government largesse are simply those with the fattest wallets or the greatest lobbying power or of a particular colour, gender or class if social trust is to be re-established. As for another key driver, the fact that we do less with others than in the past, something Professor Putnam, of course, first highlighted in his seminal book, Bowling Alone, we are less likely today to be members of trade unions, live with others, go to church and so forth. And again, there's a role for government in helping us move away from an increasingly contactless world in which we neither know our neighbours nor participate in our communities, to one in which we have more direct contact with each other, especially with people different to us. In practical terms, this means ensuring that the infrastructure of community is properly funded, by which I mean things like public libraries, public parks, youth clubs, and elderly daycare centres, places where people can physically come together regardless of socioeconomic status, age, or gender. If you want your citizens to come together and pull together, a properly funded community infrastructure needs to be integral to your plans. More generally, connection and community and the restoring of social trust need to be central to government plans at a local and national level. My latest book, The Lonely Century, highlights a whole host of successful initiatives on this front, from cutting-edge thinking on how to design cities so as best to promote connection and community, to programs that help citizens reconnect across social and economic divides, to innovations in participatory democracy, to a special tax status for businesses that are demonstrably pro-community, and much more. And governments cannot be allowed to use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as an excuse not to act. The repercussions for society, if they don't, are too severe, as are the economic ones. Lonely, disconnected societies are materially poorer and less innovative than those where citizens feel more bonded to each other.
But leaving the crisis in loneliness and growing social distrust to governments alone to solve is not enough. Other institutions must step up too. In 2017, prompted by the growing polarisation of German politics and the increasing confinement of Germans within their own echo chambers, a group of reporters at the German newspaper Die Zeit came up with an ambitious plan. They decided to pair up strangers on opposite sides of the political spectrum, with the goal that those who signed up could then meet in person and talk, a programme they called Deutschland spricht, Germany talks. Participants were paired on the basis of an algorithm that was programmed to match people who had divergent views and who lived within a 20-kilometre radius. As a result, over 40,000 people met up in cafes, churches and beer gardens all across Germany. People who were vehemently against immigration sat down to talk to asylum seekers. Staunch opponents of nuclear power went for coffee with ardent advocates. Feminists ate cake with men who thought women shouldn't work and should stay at home. The pairs had radically different points of view, yet they had one clear thing in common: a shared goal to gain insight into each other's perspectives. The results were significant. Surveys with participants before and after their talks revealed that even a 2-hour conversation was enough for them to begin to understand each other's perspective and help to dismantle prejudice. After the conversations, participants considered people with divergent views to be less malicious, less incompetent, and less poorly informed than they had before. They also expressed a greater willingness to include such people in their own social groups and reported having gained a greater sense of what it was they had in common, typically the importance they each placed on family. And fascinatingly, participants also reported that they both trusted fellow Germans more in general, having taken part in the exercise, and agreed more with the statement that Germans generally care about the well-being of others, compared to when they were asked the same questions before they took part. Could similar initiatives be launched here in South Korea, perhaps with Hankyorya Media Group as the sponsor? There's also an opportunity for businesses to play their part and a clear rationale for doing so, both because lonely workers who feel disconnected from each other and their employer are less productive and motivated and therefore a drain on the bottom line, but also because all those people out there who are feeling disconnected from others, are doing less with others, are lacking in friends and addicted to their phones, all those people who are craving and actively seeking out connection, community and care, offer a significant commercial opportunity to businesses that are able to meaningfully speak to these fundamental human needs. Indeed, I believe that what I have called the loneliness economy will thrive over the coming years, especially given the past few years, for in the same way that after a period of fasting we become more hungry, so too after months of enforced social deprivation does our craving for togetherness grow. Think of the lines of people when gyms reopened, the theatres and music festivals packed as soon as audiences were allowed back in. From co-working to co-living spaces, from physical meetups to virtual clubhouses, there's a real opportunity here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oo. More generally, a key question of the business leaders in this audience is how can I transform my business into an authentic, thriving community in which my employees and my customers feel cared for, seen and valued. From benevolent pricing strategies to paid days off to care, from ideas on how to redesign the office to engender community to ways to encourage customers to co-create. My latest book, The Lonely Century, again has much to say here. Government, business and the media. Each of them have roles to play if we are to counter the dual crises of loneliness and societal disconnect. But so too do we. If we want to stop the destructive path of loneliness, there are a number of steps
we will have to take. We will have to put our phones down more and be more present with our partners, friends, and colleagues. We will have to commit to doing more in person with others. I was very struck by the fact that 66% of Koreans under 30 say they don't participate in any group activities at all. If social trust is to be rebuilt, this cannot go on. We also will need to wean ourselves off our digital transactions and commit instead to spy more at our local shops and support the business owners that serve and anchor our communities. Researchers have found that as little as a 30-second micro-exchange in a cafe or store makes us happier and mo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we will need to consciously smile more at those who pass us in the street or sit next to us in the park or on the bus, and push ourselves to say hello to those people too. What more could you be doing with others? How could you be supporting your local community more? What activities have you migrated to digital that you could replace with in person? What more could you be doing to signal to those around you that you see them and that you do care? How can you engender more interactions with people who are not like you? These are all questions we need to be asking ourselves. And finally, if more cohesion, community and connection are our goals, we will also have to be prepared to make trade-offs at the ballot box and beyond, between self-interest and societal good, between anonymity and familiarity, between convenience and community. Choices that are not always binary, yet may demand of us the relinquishing of at least some of the freedoms that we were promised we could have at no cost, and some of the benefits that we personally have accrued. The recognition that each of us has a critical role to play in mitigating the loneliness crisis is essential. Reconnecting society and rebuilding trust cannot only be top-down initiatives. The future is ultimately in all of our hands. Thank you. 강연 영상으로 잘 만나봤습니다. 고립의 시대, 이 외로움의 문제, 고립감, 사회적 신뢰를 제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이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 그리고 사회 제도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동체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독일이 말한다 프로젝트 말씀하시면서 한겨레가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숙제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줌으로 참석해주신 로버트 퍼트넌 교수님과 장덕진 교수님이 모더레이터를 해주시고요. 유정성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님 무대 위를 모셔서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세션 2의 모더레이터와 두 분의 토론자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션 2의 토론 모더레이터를 맡은 서울대학교 장덕진 교수입니다. 제가 시간과 관련된 좀 상세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두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 옆에 앉으신 분이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김현미 교수이십니다. 네, 제 왼쪽에 앉으신 분이 가천대학교의 유종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불가능한 미션 같이 보입니다. 30분 안에 두 분의 유의미한 토론을 듣고 퍼트넌 교수님의 리스폰스를 또 듣고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한다는 게 우리가 시간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상황인 것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은 다음 출연자가 팽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거라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셨나요? 제가 원하는 건 사실은 한 7분 정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7분 목표로 한번 해봐 주시고 안 그러면 10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 순서상으로는 선생님께서 먼저 퍼트남 교수님이 먼저 발표하셨으니까 먼저 토론하시는 게 맞겠죠?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돼 있죠? 예. Hello, Bob. Today I'm very privileged. 안녕하세요. 제 스승인 그 로버트 파트넘 교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연은 제가 20년 소셜 캐피털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때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강연의 첫 문구는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가 되어 있고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미국을 빼고 한국을 대입을 해도 얼마든지 말이 됩니다. 한국 또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때보다도 고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일단은 이기적이다라고 분명히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넘 교수님께서는 절대로 회의적이지 않고 이미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업스윙이라는 그 기간 이 물론 다운턴 그러니까 결국에 내려가는 시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마든지 더 다시 상승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한국 또한 그렇습니다만 우리 또한 또 그런 한각의 기적을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한국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한국도 이게 상승의 시기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일제 식민 시대의 참혹한 압제와 또 해방 후 민족의 분단과 한국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은 곧바로 우리가 이 1950년 만에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지만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서 20세기 후반기에 가장 모범적인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냥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공평한 성장, growth with equity로 칭찬을 받았고 피원조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이제는 발전한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오늘날 이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민주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혀왔지만은 최근에는 우리도 정치적 양극화가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주는 정치적 부족주의, 그 극단적 형태인 트럼피즘과 사실은 좀 비슷한 그런 비자유적인 이 political faction와 팬덤 그런 현상들이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업스윙 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몇 년 전에 출간하신 Our Kids, 우리 아이들 그 책도 제가 읽을 때 마치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걸로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1950년대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의 나라였지만은 오늘날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은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상승 이동에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부의 대물림 속에서 젊은이들은 흑수저와 금수저로 양극화되었고 무한 경쟁의 압박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전에 그 2000년에 나홀로 bowling alone
논문을 출판하셨는데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가 무너져가는 미국의 현실을 분석하시고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리신 바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고 전통적인 지역 갈등에 덧붙여서 세대 갈등, 그리고 이제는 세대 갈등에 덧붙여서 이 젠더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지금 이 학부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부생들한테 젠더 의식과 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간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되는 그러한 답변들을 합니다. 남학생들은 자기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The male students think they are disadvantaged. They don't understand the female students. 그러면 여학생들의 그런 문제들을 전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간의 그런 대화를 담화들을 더욱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후원을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남 교수께서 단지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지 않고 미국을 다시 회생시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과거 도금 시대로부터 진보 시대로 상승하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도덕적 문화적 운동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과거 업스윙이 시사하는 교훈은 경제적 평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조건이 먼저 외생적으로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년층 주도의 도덕적 문화적 변혁 운동이 경제적 평등을 이끌었고 정치적 리더십도 뒤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선생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이러한 상승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포트남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하는 것이 선생님 생각할 때 동의가 되시는지 동의하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을 또 맡았으니까요. 이런 분열과 배제 시대에 사회적 신뢰를 확대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사회적 신뢰에 대한 논문을 쓴 일이 있는데, 저는 사회적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령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신뢰가 약한데,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서 그 불평등에 대한 이 불공정성 인식, 얼마나 불공정한 불평등이냐 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았고요.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 형성에 상당히 도전이 되고 어려운 조건이 되긴 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인종적, 민족적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질 때 그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된다,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이 문제인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서 너무나 불공정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제 더블 스탠다드를 말하는 것이겠죠. 가령 야당 시절 정부 여당을 비판하다가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은 과거에 비판했던 일을 그대로 한다, 그런 거고요. 또 지식인이 정치인들을 비판했다가 자기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저희 이 정치적 부족주의가 우리나라도 있다고 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옹호를 하고 정치적 경쟁자, 반대자에 대해서는 악마화를 하는데 심지어 같은 정당 내의 라이벌들에 대해서도 그런 악마화를 하고 여기에 거짓 정보와를 퍼뜨리는 그런 선동가와 또 이런 것들이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서 기존 언론이 불신을 받는 가운데 행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는지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 나라들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 반부패, 트랜스페어런시, 엔타이 커럽션 이런 데서도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놀란 것이 이 나라에서는 모든 개인의 소득을 다 공개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연봉 공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니까 이웃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40%, 50% 가까이 넘어서 50% 가까이 되는 높은 조세 부담률로 이러한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이런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투명성, 소득과 세금과 같은 것을 공적인 정보로 생각을 하고 해나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외에 또 데니얼 지블렉 교수께서 제도적인 변화, 가령 다당제라든지 대통령제에서 의회제로의 이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서제스천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을 사실 일으키는 운동이 하나의 또 사회 문화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퍼트남 교수님이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김현미 교수님 토론을 같이 듣고 모아서 다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미 교수님, 아까 제가 우려했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팽수 저도 팽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리나 허츠 선생님의 고립의 시대를 아주 재미있게 읽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고요. 실제 이제 외로움과 고독의 상황을 인정하고 풀어나가야지만 사회적 신뢰가 회복된다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2018년에 영국에서는 이미 고독 부처가 만들어지고 장관이 임명되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회적 아젠다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리나 허츠 선생님이 특별히 주목하시는 것은 디지털 초연결성과 점점점 고독해지고 점점점 정치적으로 극우화되는 청년들, 그 다음에 어느 방식으로도 사회적 장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여기서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고독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감정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밖의 세계를 다 적재적인 장소로 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고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교환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노리나 허츠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말에서 디지털 세계를 굉장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PPT를 준비해 왔다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안 틀어놔서 이제 지금 제가 노리나 허츠 선생님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맨날 디지털로 뭐 배민 특정 기업이군요. 하여튼 음식도 배달하고 뭐도 하면서 늘 연결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댓글도 달고 같이 게임도 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 연애도 하고 데이팅 앱도 있죠. 하지만 늘 혼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초연결성과 실제 존재하는 고립된 나 사이의 이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또한 디지털 초연결성은 뭐 소통과 대화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잔인함의 경쟁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낚시,
신상 털기, 스와핑, 그다음에 전시성 자아로 셀럽들이 난무하고 인스타에서 가장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장면을 딱 찍어서 보내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은 늘 여유 있고 뭐 좋은 소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내는 이 전시성 자아의 확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 따돌림, 공개적인 거절과 창피 주기, 그다음 표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낳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 소셜 미디어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특별히 죽여, 뭐 파괴해, 뭐 그리고 낚시성, 그것을 해서 정치적인 논쟁을 만들어내는 가장 그 가짜 뉴스들을 증폭하는 이런 형태의 소셜 미디어들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운 자라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 누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 특별히 이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치, 또 엘리트, 기업들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한국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겉으로는 가시성 지표는 너무 좋죠. GNP 세계 12위 국가다. 그다음에 K-팝, K-드라마, K-필름이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국가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욕망하는, 이주하고 싶은 국가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내부의 상황은 어떤가? 이런 방식의 가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 공허함, 그다음에 심리적 외로움, 그다음에 미래 없음에 대한 이 감각은 정말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될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장 원인은 뭘까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훼손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정치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그다음에 공허한 법치주의, 법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을 통제하고 언론을 막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공정하지 못하는 기회주의적 언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다라는, 파트너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에서 노리나 허츠 선생님이 이 디지털 세계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지만 통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수익에 대한 어떤 과세가 분명히 필요하고, 로봇세, 이런 것들을 걷어들여서 생태와 돌봄을 강화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쓰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혐오 표현 방지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시킬 거라고 믿었다가 이 진보한테 배신당하고 이게 보수한테 완전히 지금 압도당해서 넉다운된 상황인데요. 제대로 된 사회 기획을 하나도 못 해내고 있는 이 정부 엘리트들과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기업 활동만 중심으로 삼지 기업도 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이 우리나라의 책임 없는 기업가들,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와 함께 우리가 시민사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다시 한국 사회를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재정착의 과정을 해야 되는 주체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로버트 퍼트넘 선생님도 업스윙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청년이다. 하지만 이 청년들이 가장 지금 위축되어지고 가장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 장소를 잃어가는 것이죠. 아까 젠더 갈등 얘기가 나오셨는데 2016년 이후에 페미니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성불평등한 제도나 억압들을 고쳐내는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실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오는 것은 조직화된 방식으로 어떤 그 새로운 가부장적인 권위로 6.6%밖에 안 되는 20대 남성을 보수의 어떤 앞장서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정치적 기획을 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런 정치적 기획을 한 이후에 이들에게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놓고 가장 많은 교류와 연애와 친밀성을 교연하고 함께 일해야 될 청년층을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막아놓고 오히려 지금 사라진 것은 뭐죠? 세대 간 갈등, 세대 간 불평등, 공유되지 않는 자원,
기득권의 독점성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방식으로 젠더 갈등 담론이 우리 사회에 많은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신뢰 부족이라는 문제를 다 상쇄하고 있죠. 젠더 갈등이 아니죠.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신뢰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의지와 욕망이 생기고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정확히 정교하게 설명되지 않고 원인을 어떤 방식으로 뭉뚱그리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기억이 정말 문제적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항상 했던 사회적 기획은 코로나는 생태 문제이고 코로나는 환경 문제이면서 코로나는 발전주의가 만들었던 파괴와 재앙의 이 보복을 자연의 보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이 다 어떻게 말하냐면 디지털 산업으로 AI로 이런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고요? 원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를 당하는 원인이. 그러면서 계속 디지털 산업과 AI 이런 산업들 통해서 고부가 가치로 이동을 하면 기후 위기가 해결되고 환경 재앙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면서 원인과 그다음 기획에 있어서 이 갭들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담론과 사회적 기획 역량의 부재가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기업이나 국가가 디지털이나 AI로 모든 것들을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고자 호도하는 이것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다시 자기의 지역사회라든가 자기의 집단으로부터 다시 마을을 만들고 함께 장소 만들기의 과정, 아래로부터의 확장적 민주주의를 구성해나는 그런 사회적 기억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고 기업들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남은 유일한 에이전트는 시민사회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시민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되살리면서 연결성과 소속의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시기가 지금 왔다라는 것이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 단어들, 귀차니즘, 민폐, 가성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뢰를 막는 방식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문화화된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수사학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언어와 그런 감각들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민사회에서 만들어내는 디지털이 아니라 실질적인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조금 더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확장적 민주주의로 가는 굉장히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트남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저도 30초짜리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대화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모더니제이션 티어리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로널드 잉글하트라든가 웨인 베이커라든가 크리스찬 웰젤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에 따르면은 경제 성장과 가치관의 변화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충분한 증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내용은 뭐냐면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이 탈물질적인 포스트 머티리얼리스트 밸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면 아까 파트남 교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자료에서의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뭐 문화적인 연대라든가 뭐 정치적인 포용성이라든가 이런 보여주신 여러 가치관 변화들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던 자본주의의 그야말로 황금기, 골든에이지의 그런 가치관들이 다 피크에 이르르고 그 이후에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다시 다운스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도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저성장의 시대고 한국도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률이 해마다 낮아져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근대화 이론이 보여줬던 증거에 역행해서 이 낮은 저성장의 시대에 우리가 업스윙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마이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파트남 교수님께서는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펭귄하고 경쟁을 하시게 된다는 점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Well, those are all those comments were very productive. 굉장히 생산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저는 한국 전문가가 아닙니다. 한국의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다양한 그 연사님들이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연결성, 양극화, 경제적인 불평등, 문화적인 변화, 사회적인 고립, 사회적인 불신,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모든 연사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노리나 허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오늘 두 분 토론자분들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경제적인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 그 오랜 친구와 항상 저희가 의견의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성장, 경제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문화적인 변화가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의 요인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경제 성장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이 미국의 우리 시대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강조되는 시대보다 우리가 강조되는 시대에 경제 성장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의 연결성 그리고 경제 성장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는 거죠. 제 친구의 의견과는 달리 가치관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지난번 업스윙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덜 경쟁적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던 젊은이들의 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젊은이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보다 이제 따뜻하고 서로 연결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그러한 상황,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참여 그리고 정치적인 참여가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선거에서 투표율은 미국 역사상 1912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어제 또 투표가 있었는데요.
정치 참여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 상당수가 더 행복한 사회, 보다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사회적 고립이 적고 덜 외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시간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 소셜미디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분열을 가져오고 있고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분열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게 그 통역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합금을 예를 들겠습니다. 합금은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금속을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합금을 하고 나면은 이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의 속성 그대로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속성의 금속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모든 미국인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가상의 연결이나 실제 연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연결 모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어떤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상과 실제 연결 사이에 어떤 합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적인 연결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도 또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앱은 우리 친구들 예를 들면 우리 이웃들과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 실제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앱들은 가상적인 연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만남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앱들도 있습니다. 노리나우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독일에서의 그 경험, 실험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사회적인 격차를 연결한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식의 연결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요. 편견을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앱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특히 청년층이 서로 다른 계층,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상된 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아마 여기서 끝을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좋은 강연과 토론에 응해주신 로버트 퍼트남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토론을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좋은 강연해주신 노리나우트 교수님, 또 같이 토론해주신 김현미 교수님과 유종성 교수님, 또 플로어에 계신 모든 청중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